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매주 월요일에는 여야를 대변하는 네 분과 함께 정치권 현안들을 꼼꼼히 짚어보는 여의도 내변인들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정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집단 입장문을 낸 전국 검사장 18명을 평검사로 인사전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국정조사의 주체와 조사 범위 관련해서도 여야의 시각차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겠다며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특검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구형 요청했습니다. 이들 내용을 포함한 전국 현안들 네 분의 여야 패널들과 함께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네 명의 대변인들이 함께하는 정치 현안 토크. 여의도 내변인들. 여야를 대변하는 분들과 함께하는 여의도 내변인들, 함께할 네 분의 논객 소개합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네, 평택 10영 김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고요. 네, 반갑습니다. 김소희입니다. 이승훈 전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함께합니다. 네, 이승훈 변호사입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네, 이준우 대변인입니다.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대장동 사건, 이게 지금 정치권에 도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전히 이 일주일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 집단 반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강등하는 걸 검토 중에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정확하게 김현정 의원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이 아닌데 검토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 실제로 뭐 검토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지금 확인되지는 않는 것 같고,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지금 그렇게 검토 중이다라고 지금 나온 것 같은데요. 예. 정성호 장관도 명확하게 얘기하지는 않고 고민 중이다 정도로 멘트를 하셨어요. 그래서 뭐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긴 한데, 사실 이 관련해서는 우리 당에서 지난주 14일 날 검사징계법 폐지안하고 검찰청법 개정안 두 개를 이제 의안까지 제출하면서 공식적으로 이제 그런 법 개정과 별개로 법무부에서는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해라라고 저희 공개적으로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와 연장선상에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검찰청법 6조에 보면 검사는 검찰총장과 검사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장은 직급이 아니라 하나의 직위입니다. 그래서 현재 검찰청법에 의하더라도 검사장을 평검사로 보직 발령 낼 수 있는 근거는 충분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결정들을 하라라는 촉구인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 사태는 우리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집단행동을 금지하고 있는 정치중립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기본적인 주장인 것이고, 네. 과거에도 뭐 이렇게 유사명 총경 등 해서 집단 반발한 거에 대해서 검찰에서 수사해서 처벌한 사례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들만 예의일 수는 없다라는 차원에서의 주장인 것이고, 특히나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 검찰들의 집단 반발이 선택적 분노, 선택적 정의라는 측면에서 국민들의 지탄을 더 받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이지만 뭐 직위원 판사의
내란수계 윤석열에 대한 구속 취소에서 즉시 항고를 포기할 때라든지 김건희와 관련된 각종 주가 조작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봐주기 수사했을 때는 침묵했던 검찰들이 본인들과 관련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집단적으로 이렇게 그 저항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용납할 수 없다. 그런 차원에서 명확하게 그 조치할 것은 조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현정 의원께 정확하게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강등 이것은 이제 직위 자체가 상당히 내려가게 되는 것 이걸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강등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검사장이 저 직급이 아니라 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이기 때문에 직급을 이렇게 그 내릴 때는 강등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게 직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보직 해임이 맞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뭐 일반 사기업에서도 팀장들 직위해제하는 경우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의 연차나 연봉이나 이런 건 그대로 인정이 되는데 검사장이라는 그 직위로부터만 물러나야 되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어 뭐 직급 수당이나 뭐 이런 것들은 좀 뭐 깎일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예. 김소영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대장동 항소 포기 자체가 그러니까 워낙 법조계에서도 전례를 찾아보기가 좀 어렵고 이거 처음에 나왔을 때 좌우 성향 가리지 않고 모든 언론사들이 다 이례적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그 검찰 내부에서도 항소 포기를 하리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 하다가 외압이 있었다는 그런 얘기들이 좀 이렇게 나오는 상황에서 후폭풍이 엄청나게 커지니까 계속 민주당 측에서 무리수를 두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 검찰들이 어떤 이슈에 대해서 의견 제시를 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윤 대통령 구속 취소권이 있을 때도 뭐 의견을 많이 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평검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검사장들까지 전부가 다 나서서 이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할 경우는 분명히 잘못된 거라는 그런 것들을 해석을 하는 거고요. 근데 이 지점을 민주당은 항명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항명이라고 하면 내가 시킨 건데 말을 안 들어. 그럼 다시 해석을 하면 결국 외압이 있었다는 그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되는 상황으로 저희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 예전에 이제 뭐 이재명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본인이 대표 시절에 대선 시절에도 뭐 대장동 특검 피하지 말아라. 피한 사람이 범인이다. 이렇게 여러 차례 말씀하셨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의 인물들 정성호 장관부터 시작해서 주변 인물들이 다 나서서 항소 포기를 하게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들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저는 솔직히 그 정진우 지검장이나 노만석 대행이 매우 비겁했다고 생각합니다. 항소장 제출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소영 의원께서는 항명으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조치 자체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성훈 전 부위원장께 여쭤봅니다. 근데 이 18명의 검사장 중에서 박재혁 수원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수원지검장이 가장 고참이더라고요. 네, 집단 반발을 했는데 이것에 대한 피해가 다른 검사들에게 가지 않기 위해서 아마 본인이 먼저 사표를 낸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뭐 잘한 것 같아요. 뭐 본인이 이 집단 반발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했거든요. 왜 부적절하냐? 아니 정진우 중앙지검장이 항소했으면 되는 거잖아요. 노만석 대행이 항소했으면 되는 거잖아요. 법무장관 수사 지휘를 한 적이 없어요. 수사 지휘를 했을 때 뭐 반발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본인들이 항소 안 해놓고 나서 이제 와서 모든 것이 마치 법무 책임인 것처럼 또 용산이 관련돼 있는 것처럼 이건 자체가 어불성설이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너무 야단을 많이 맞아가지고 눈치만 보다가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그 눈치 보는 게 계속되다 보니까 제대로 자신들의 입장을 표명 못한 것 같은데 법적 절차에 따라서 본인들이 하고 싶으면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항소를 포기해서 안 했으면 자신들이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자꾸 정부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되고 그래서 이제 검사 징계법 얘기도 나오잖아요. 아니 국회의원들도 부체포 특권이었고 전직 국민의힘 출신 전직 대통령들 다 구속됐잖아요. 누가 구속시켰습니까? 검사하고 특별검사들이 시킨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도 특권이었고 국회의원도 특권이 없는데 검사가 굳이 특권이 있을 필요가 있나. 그리고 파면되려면요. 검사가 무지막지한 죄를 저질러야 됩니다. 뇌물을 뭐 매덕 받던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중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파면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검사징계법을 개정해서 파면시키도록 한다? 이건 지금 시대에 당연한 현상적인 기류를 법제화하는 거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설사 일각에서 나오는 의혹대로 윗선에서 영향을 주었다 하더라도 이성훈 전 부위원장 말씀은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전 그리고 전 노만석 직무대행이 항소했었어야 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잘못됐다고 하면 항소하면 된다. 네, 항소를 했었어야 된다. 아니 그렇지, 윗선의 지시는요 검사들이 매일 받습니다. 근데 그 윗선의 지시를 받아들일지 말지는 결국 수사검사라든가 결재권자가 감당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걸 마치 항소 안 해놓고 모든 책임이 자신들에게 없는 것처럼 하니까 검찰 조직이 비겁한 조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준우 대변인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리 다 공직생활, 뭐 사회생활, 직장생활 하신 분 다 알겠지만 위에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 왜 계속 하지 말라고 한 것을 거부하면 되지. 왜 내 시킨 대로 정말 안 했냐. 정말 안 했냐. 이런 식으로 따지면 그거 모순 아닙니까? 하지 말라 해가지고 밑에서 안 했는데 왜 내 말대로 했어? 라고 따지면서 거기서 책임을 묻는 것은 모순인 거고 많은 이제 조직생활 하시는 분들은 좀 이해를 못 하실 거다. 납득 못 하실 거다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위 뭐 얘기하시는데 그 국무회의 때 이미 이재명 대통령하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서로 얘기한 게 이미 언론에 공개됐지 않습니까? 예. 수사주의 얘기하니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시로 통화하면서 수사주의를 하고 있습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문서 없이 구두로 수사주의를 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본인이 밝혔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 집단 반발을 하는데 이건 집단 반발을 볼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정청래 당대표가 뭐라 했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판사들이 비판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정청래 당대표가 양심 있는 판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검사들에 대해서는 해명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뭐라고 합니까? 항명이라고 규정을 해가지고 오히려 집단 반발이라고 프레임을 씌워서 공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판단 기준이 뭐냐? 공무원들이 판사든 검사든 정부에게 비판하면 그건 적대적인 거고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고 협조를 잘하고 그러면은 그거는 칭찬해주는 일이다라고 해서 정권에 유리하냐 민주당에 유리하느냐 불리하느냐 이것만이 유일한 기준으로 지금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공무원들하고 검사들 이런 사람들이 파면 행위에 대해서 검사는 까다롭게 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검사들이 만약에 행정에 의해서 파면을 공무원이 쉽게 된다고 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검사들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집권 여당과 그다음에 정권에 대해서 유리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집권당에 있는 유력한 정치 인사가 있으면은 그 사람들 수사하기 망설여지는 거죠. 왜? 파면당할 수 있으니까 쉽게 파면당하니까. 그래서 검사들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의 3분의 1 이상 동의 그리고 본회의 통과 그다음에 헌재까지 가서 탄핵 절차까지 받는 그런 까다로운 조건을 한 이유가 검사는 정권의 눈치 보지 말고 수사를 제대로 해라. 그런 의미로 보장해둔 장치인데 그거를 없애버린다 하니까 이제 앞으로는 모든 검사들은요. 집권 여당에 대해서는 아예 살펴보지도 마라. 부정부패 있으면 아예 손도 대지 마라. 그런 의미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앞서 이제 김현정 의원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평검사로 강등은 말 그대로 뭐 1급, 2급에 있던 사람들을 5급, 6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장이라는 이 보직만 이 제외를 시키는 내용이다라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전에 이제 이준우 대변인이 얘기를 했는데 김현정 의원 말씀 듣고 김소희 의원으로 가겠습니다. 이런 이 검사 징계법 개정안, 검사 파면법 이 부분은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요? 이거 제가 의원까지 제가 제출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전에 우리 그 이준우 대변인이 얘기한 것처럼 그 검찰에게만 특별하게 그 파면, 그 금고 이상이나 또는 탄핵에 의해서만 파면할 수 있다 이렇게 특별 조항을 둔 것은 말 그대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는 의미에서 한 것인데 윤석열 정치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켰나요? 스스로 반문 한번 해보십시오. 스스로 자초한 겁니다. 검찰에서. 그런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뭐 이렇게 의견 낼 수 있어요.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집단 행동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단 행동을 한 거라서 검찰청법 개정을 통해서 국가공무원법 동일하게 따른 그 공무원들과 동일하게 이제 그 징계 절차를 하라는 그 법 개정 말고도 현행 법률 안에서도 국가공무원법 66조하고 검찰청법 제6조에 의해서 법무부에서 인사권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조치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 조치를 하라라고 저희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자꾸 이제 아까 우리 그 김소 의원님께서 항소하지 않게 만들었다라고 자꾸 표현하시는데 이거는 명백한 사실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대통령실에서도 명백하게 지금 이 1심 판결에서 이재명 대통령과는 관계 없다라는 것도 저 판결문에도 나와 있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 사건 관련해서 하등에 연관성이 없습니다. 별도의 재판이 중단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자꾸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국민의힘에서는 엮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하라라는 그런 프레임을 만들려고 계속 주장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대장동 일당들이 뭐가 이뻐서 그쪽을 두둔을 합니까? 그 대장동 사건 때문에 저희가 대선에서 한번 가장 큰 진 이유가 그거 아니었습니까? 그 뭐가 네. 이뻐서 그쪽을 두둔하기 위해서 뭐 우리가 그 대통령실에서 그걸 개입할 이유도 하등에 없고 또 법무부 장관도 분명하게 본인이 아니라고 얘기했고 노만성 직무대행도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본인이 결정한 것이다라고 본인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그 이승훈 변호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검찰에서 꼭 항소를 했다라고 이렇게 그런 판단이 있었다라고 하면 항소했으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집단 항명과 쿠데타 식으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결기를 차라리 보여라라고 지금 일갈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그 항소, 그 미항소, 그 미항소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이제 그 첫 번째로는 그 대장동 그 사건이요. 1차 수사팀이 있었고 2차 수사팀이 있었잖아요. 1차 수사팀은 21년 10월 달에 했었던 1차 그 대장동 저기를 수사해서 기소했던 그 수사팀이 있었고 정권 바뀌고 수사검사 바뀌면서 22년 7월 달에 새로운 2차 수사팀이 지금 꾸려졌잖아요. 예, 1, 2차 수사팀. 그러면서 2차 수사팀을 이끌었던 게 강백신 소위 검사인데 이번에 지금 그 집단 행동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 아닙니까? 강백신 검사가. 그 2차 수사팀에서 추가로 별건으로 수사해서 기소했던 이해충돌 방지법이라든지 특경각법상 배임. 이거 전부 다 무죄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수사팀에서 기소한 것들이 다 무죄가 나왔고 오히려 이번 1심 법원의 판결은 1차 수사팀에서 수사했던 것들과 대단히 그 맞게끔 판결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를 우리가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거냐면 그 남욱과 정영학도 지금 저 증언을 통해서 법정의 증언을 통해서 해유 압박, 검사로부터 해유 압박을 받았다. 배임과 관련된 증거를 조작했다 검찰에서 이렇게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2차 수사팀이 조작 기소해서 무리하게 이재명 대통령을 그 표적 기소한 것이 지금 이 재판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재판을 통해서는 항소를 안 한 것이 여기서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만 빼면요. 국민의힘에서 이 항소 안 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반발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히려 더 제대로 조사해야 된다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검사 파면법? 일단 뭐 이제 항소를 하지 않게 만들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팩트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어쨌든 검찰에서는 이걸 항소하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노만석 전 대행도 뭐 5시까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신중하게 검토하라라고 2번이나 걸쳐서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그 국정감사 할 때도 장관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그건 곧 안 한다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답변하시는 장관한테는 집요하게 계속적으로 자료 요구하면서 하게끔 만들어요. 그 관가에서는 신중하게 검토해라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뜻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만석 전 대행이 용산하고 법무부와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평검사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너무 다 평검사들이 다 반발을 하니까 그만두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서 집단 반발이라고 하셨는데 이 지검장부터 해서 평검사까지 다 들고 일어난 거는 진짜 이 사건이 문제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 가장 큰 문제는 다시 말해서 대장동 그 범죄자들한테 범죄 수익을 그 사람들한테 가져가게끔 만든 거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호해 주신 거예요. 지금 이 정부가.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럼 왜 하필 이제 항소 포기할 수 있죠. 많이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하필 이재명 대통령이 연관된 상황에서 항소 포기를 하느냐가 지금의 가장 큰 관건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검장을 평검사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건 원래 검사들은 다른 다 똑같이 저희 의원처럼 한 명 한 명이 다 독립적인 기관이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직이라는 걸 주고 직급이라는 걸 주고 그거를 관할하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건 결과적으로 그 기업에서도 팀장 달다가 갑자기
팀원 대라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정도로 어쨌든 페널티를 주는 거고 거기다 한 발 더 나가서 항명 반발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징계법까지 가지고 나온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 후폭풍이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천지일보 의뢰해가지고 코리아 정보 리서치 CC에서 여론조사에서 나왔어요. 이미 대통령실의 의중이 개입됐다는 응답이 50%가 훨씬 넘었고요. 대통령실과 무관하다는 의견은 37%에 불과해요. 네. 이미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는 우리가 또 자세하게 파악을 해서 다시 청취자분들께 제가 말씀드릴게요. 코리아 정보 리서치 15일에서 16일 동안 한 거고요. 전국의 성인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인데 항소 포기에 대해서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다 한 게 과반수 넘게 나왔다는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보태서 말씀드리면 대전도 판결문에 이재명 대통령 이름이 400번 넘게 나온 걸 국민이 다 아실 겁니다. 판결문에 이니셜 KZ라는 이니셜이 나오는데 그게 다 비실명화 되기 때문에 영어 이니셜로 하는데 KZ가 104번 나옵니다. 401번 나옵니다. 자, 그 정도로 많이 등장한다면 이 판결문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그리고 또 하나 판결문에서 성남시 수뇌부라고 분명히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성남시 수뇌부가 없었더라면 이런 대전동 사업은 불가능했다. 인허가권이 있다. 토지에 대한 이제 수용이라든가 또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결정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이 성남시 수뇌부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재명 대통령 빼고는 얘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게 상식인 거죠. 또 하나 보면은 도계공이 가져간 이익이 있지 않습니까? 이익이 1,822억으로 제한이 돼요. 이게 캡인데 이걸 누가 씌웠느냐? 바로 성남시 당시 이재명 시장이 씌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수익이 많이 나도 공공은 1,800억에 못 가져고 나머지 수익 많이 내면 민간이 다 가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남욱 같은 경우도 남욱시가 있으면은 나는 이거 허가 못 해준다라고 해서 남욱을 뺍니다. 그러고 나서 김만배가 이 사업에 주도적으로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누구 들어오고 누구 나가고 그리고 수익 얼마 가져온데까지 전부 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이 했기 때문에 이 사건을 뺄 수가 없는 거죠. 대전도 사건 일당들하고.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준호 대변인이 그리고 또 김소희 국회의원이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언급한 조사는 휴대전화 무선 자동답 조사 결과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그 이야기는 많이 했던 거니까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성훈 전 부위원장께요. 자, 이런 가운데 사실 우리가 또 청취자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유튜브 시청자분들도 주목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대장동 수익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1심에서 남욱 변호사에 대해서는 추징금이 0원으로 결정이 되자 자신의 재산 동결, 이 재산 동결이 피해자의 재산 동결이 바로 추징 보전을 해두는 겁니다. 풀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추징 보전을 해제하지 않으면 검찰이 하지 않으면 국가배상 청구를 하겠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일각에서 이야기했던 민간에서 환수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요? 민사소송에서. 일단 남욱 변호사가 진짜 뻔뻔하긴 한 것 같아요. 네. 1심 판결이 나자마자 바로 이렇게 한다는 거 보면 문제가 있는데 문제는 그래서 저는 좀 이 검찰의 문제점이 있다는 게요. 남욱 변호사가 초기에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해서 얼마나 불리한 짓을 많이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되고 나서. 그러니까 추징금이 0원 나온 거예요. 남욱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안 한 겁니다. 정영학 회계사 이거 이재명 후보가 대선 예비 후보 선거할 때 경선할 때 이 정영학 씨가 대장동 사건 뭐 녹취록까지 다 갖다 준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도 영원히 나왔어요. 남욱과 정영학이가 이 대장동 사건을 가지고 이재명 후보를 가장 공격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영원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검찰의 이 타깃이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만 날아간 것이고 이재명 후보의 어떤 충격을 주기 위해서 남욱과 정영학을 활용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영원히 나온 겁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김만배 씨는 그래도 427억이라도 나왔잖아요. 428억입니다. 8억이 나왔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좀 저는 검찰 수사가 잘못됐고 두 번째는 이 구조 자체가 좀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렵냐? 저도 변호사로서 오랫동안 변호사 일을 했지만 아파트를 건설할 때 예를 들어서 누군가 공무원한테 뇌물을 줘요. 뇌물에 대한 몰수 취직은 쉬워요.
근데 아파트 수익을 가져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만큼 이게 정말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결국 대장동 사건 검사들도 결국 재판을 통과를 못 했잖아요. 판사가 합의부 판사들인데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얼마나 오랫동안 해서 재판을 3년 가까이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욱이나 정영호한테 추징을 못한 겁니다. 그건 검찰 수사가 부실했거나 이 구조 자체가 아파트 수익을 내놓으라고 하는 판례가 거의 없다. 저는 제 기억으로는 없어요. 그만큼 어려운 것이었고 결과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추징 보전 해제해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분 나쁘죠. 국민들 입장에서 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저 보지도 못한 돈인데. 자, 이준 대변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민사소송으로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빈재 수익 환수 이 남욱 변호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추징 보전이 돼 있다면 동결이 돼 있는 자산에 대해서 해제해달라. 내 재산으로 가져가겠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3명이 지금 동결돼 있는데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이 두 사람의 동결 자산이 한 800억 됩니다. 그리고 김만배 씨가 1270억 정도 돼요. 이 두 사람 합하면 2천억이 좀 넘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 무슨 금액이랑 똑같냐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가압류 청구할 예정인 금액이 2,070억 원이에요. 대장동 일당에게. 그런데 만약에 남욱이 이제 가압류 조치를 할 것을 미리 예상을 하고 그 전에 본인 자산을 동결을 풀어달라고 해서 이것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걸 가압류 들어오기 전에 미리 써버리는 거죠. 그거를 첫 번째로 지금 손을 두고 테스트 삼아서 해보는 게 남욱이에요. 나머지 뒤에 있는 정영학과 김만배 씨는 남욱이 해서 그 방법이 먹히면 본인들도 다 동결 요구해가지고 재산을 처분해서 빼돌릴 겁니다. 그러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금 가압류 예정이 2,070억을 못 가져간 거예요. 이거 전부 다 성남 시민들 손해인 겁니다. 성남 시민에게 돌아가야 될 그 돈이 전부 다 이 사람들의 뭐 어떻게 쓰일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 주머니에서 전부 다 날아가 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남욱 씨가 적극적으로 이제 자기 재산 동결을 뻔뻔하게 요구했던 거 하나, 또 하나 지금 강남에 부동산이 있습니다. 역삼동에. 예. 역삼동에 2021년에 산 부동산이 있는데요. 그때 살 때 가격은 300억인데 지금 시세가 한 500억 가까이 된대요. 이것도 지금 내놨던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또 추가로 보도된 거 보니까 하도 뉴스에 많이 나오니까 이걸 다시 매물을 거뒀다 얘기 나오는데 어쨌든 본인 부동산도 지금 뛰니까 그것도 현금화시키려 내놓고 또 지금 정영학 씨도 2020년에 산 이제 그 토지가 있습니다. 건물이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 그것도 지금 173억이 샀는데 현재 시세가 300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현금화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장동 일당에 전부 다 항소 포기가 되니까 전부 다 이거를 가압류 당하거나 추징 당하기 전에 전부 다 현금화해서 빼돌려고 한다. 자, 그 왜 현금화해서 빼돌려고 하겠습니까? 자기 개인적으로 챙기는 것도 욕심 있겠지만 두 번째는요. 자기 지금 항소 포기해가지고 재산 지킬 수 있게 도와준 사람들한테 나중에 보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충분히 의혹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 현금화시키는 거는. 알겠습니다. 김현정 의원께도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분보다도 뭐 검찰과 관련된 부분, 뭐 또 윗선의 영향이고 이렇게 공방하는 부분들은 정치적이지만 이런 범죄 이익 환수 관련해서는 상당히 여론에 민감할 수 있거든요. 김현정 의원께서는 이 환수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지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꼼꼼히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최초에 그 1차 수사팀 있죠. 1차, 2차 나눠진다 그랬잖아요. 1차 수사팀이 처음에 그 제기했던 그 범죄 수익은 651억 플러스 알파였어요. 그것이 2차 수사팀으로 바뀌면서 4,895억 원을 배임 피해액으로 상향했다가 또 전체의 그 추징액을 7,886억으로 올렸거든요. 근데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검찰에서는 2차 수사팀에서는 범죄 수익을 7,886억으로 적시하면서 추징액을 7,886억이라고 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자꾸 국민의힘에서는 7,800억대를 추징 포기를 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자꾸 주장을 하시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법원에서는요. 이 7,886억은 전혀 근거가 없다라고 판시하면서 택지 분양 수입, 그러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하고 그 민간개발업자가 공동으로 나누기로 한 수익은 택지 분양 수익이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2차 수사팀은요. 아파트 분양 수익까지 갖다 붙인 거예요. 아파트 분양 수익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그걸 띄고 나서
택지 분양 수익만 보니까 5,917억인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택지 분양 수익이 5,917억만 인정한 겁니다. 아파트 분양 수익은 제외하고. 그런데 그 택지 분양 수익을 5대 5로 나누기로 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하고 민간업자들이. 그래서 그 5,917억을 50%로 나누면은 2,953억이 됩니다. 그런데 공사에서 이미 1,830억을 배당을 받아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958억에서 1,830억을 빼면은 1,128억이 남지 않습니까? 그 1,128억을 배임액으로 법원에서 판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128억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받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법원에서 이미 2,070억을 동결 조치해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128억보다 더 많은 액수를 지금 동결 조치해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사적인 조치로 가압류를 빨리 해서 민사소송을 통하면 다 받아낼 수 있다. 이런 논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대장동 일당들을 갖다가 뭐 두둔하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지만 이 판결 내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 중에서 그 2차 수사팀이 추가로 기소한 게 이해충돌 방지법을 적용해 갖고 7,800억을 그 추징액으로 산정한 거거든요. 근데 이해충돌 방지법은 계약 당시의 금액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아파트 분양 수익은 나중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917억만 인정하게 된 근거가 그거고 또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잖아요. 예. 그리고 이미 공소시효가 도과됐어요. 그러니까 무죄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항소해도 아니 공소시효가 도과됐는데 어떻게 그 무죄가 공소시효가 도과돼서 무죄가 된 게 유죄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지 않아가지고요. 하나씩 따져 들어가면 저 추징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것은 완전히 거짓말이다. 짧게 한번 여쭤보고 그러면 김현정 의원께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이 안 된 게 맞다? 특경가법상 그것도 5억 이상 또는 50억 이상일 때 형이 이제 가중되는 거잖아요. 특경가법상 그 배임이라는 게 금액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적용을 못한 거예요, 법원에서. 그래서 일반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한 것이죠. 실제로 그 계약 당시에 금액을 수익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 판정한 것이죠. 그것도 2차 수사팀에서 어떻게 보면 잘못 기소한 측면도 있는 거죠. 네. 김민정 의원 말씀은 계산을 제대로 해보면 실제 그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금액은 훨씬 적을 것이다라는 차원의 설명이셨는데 김소희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검찰에서 한 7,400억 정도 이 건재 수익을 계산했지만 정성호 법무장관은 다시 계산해보니까 한 2,000억 정도 추징 보전 이렇게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다 달라요. 그래서 항소했었어야 돼요. 금액 부분을 다시 확정하기 위해서라도. 근데 결과적으로 항소 포기를 해가지고 이 남욱 같은 나쁜 놈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남욱을 시작으로 해서 계속 나쁜 놈들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그 대장동 일당을 두둔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결국 이 남욱 하시는 꼬라지를 좀 보세요. 결국 이런 사람들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항소 포기는. 근데 항소 포기 다 국민들 모두 아시기에 정치적 외압, 직권 남용이다. 뭐 이렇게 다 해석을 하고 계시니까 그거 그렇게 봐야 되고요. 그리고 정성호 장관께서 2,000원 정도 추징 보전이 돼 있는데 이걸 민사소송을 통해서 환수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변호사 출신 장관께서 이 사건 다 하시면서 이거를 민사로 하시겠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참 답답한 일이고요. 그래서 정말 민사로 받을 수 있게끔 저는 연대 보증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계좌도 가압류하셔가지고 진짜로 이거 대장동 두둔하시는 거 아니라면 그렇게까지 해서 확실하게 민사소송 환수할 수 있게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국민들한테 또 그런 진정성이 좀 다가갈 수 있겠죠. 대장동 범죄자들 두둔하는 거 아니라고. 이성훈 전 부회장이나 이준호 대변인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일단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야지 재판하잖아요. 아마 무죄 나올 거예요. 이번 판결문에 이재명 대통령과 연결지을 수 있을 만한 것들은 없고 뇌물을 받았다는 것도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라는 말씀드리고 1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나오잖아요. 더 받기 어려워요. 그래서 오히려 2심에서 무죄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민사적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되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이거 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마치 이 부동산을 팔면 이 돈을 은징해서 다 남욱이 쓸 수 있을 것 같죠. 너무 액수가 많아요. 1, 2억이면 현금 5만 원권으로 바꿔서 마음대로 쓸 수 있지만 500억을 팔아서 그 돈을 계좌에다 넣어놓지 현금화 시킬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성남시에서 지금 가압류를 넣으면요. 법원에서 아마 받아줄 겁니다. 그래서 이 재산은 보존이 가능할 것 같고 또 남욱이 재산인 줄 아는데 누가 사겠습니까? 무서워서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래서
아직은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남욱 제사 처분해서 빼돌리면요 스위스에 은행에 넣으면 이미 해외로 다 빼돌렸죠. 뭐. 비트코인이나 스위스 특히 비트코인 전문가들 민주당이 많지 않습니까? 유명하신 분이 있죠. 그분이 또 청와대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계신데 그분한테 맡겨가지고 굴리면 훨씬 더 크게 불릴 수도 있죠. 자 그리고 또 저는 이 생각도 들어요. 남욱 씨하고 김만배 씨가 이렇게 큰 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온 국민이 알지 않습니까? 이분들 출소하면 불안해 살겠습니까? 정말로 나쁜 마음 가진 사람들이 이 사람들 가만 놔둘까요? 나는 어렵게 정말 힘들게 돈 버는데 너네들 사기쳐가지고 범죄 저질러가지고 그런 만dol로 가져가 하면서 가만두지 않을까 해서 들고요. 또 하나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1심에서 범죄 수익이 특정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2심 가지고 더 따져야죠. 2심 가지고 범죄 수익이 얼마인지 더 따지는 기회를 포기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대장동 일당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수익을 낼 수 있었다. 그리고 김만배 씨는요. 포브스지가 선정하는 우리나라 부자 50위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자 50위가요. 한 7천억 정도 기준이 된다. 순자산 70억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제 금액 항소 포기로 생긴 거 하나, 그 다음에 부동산 이제 급등한 거 하나, 이거 두 개 더하면 7천억이 넘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김만배를 만수르로 만들어낸 정부에 지금 살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여야 간에는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해서 국정조사 방식을 협의 중입니다. 먼저 김소희 의원께 여쭤보고 민주당의 김현정 의원 쪽으로 가겠습니다. 내일 여야가 2+2 회동을 한다고 합니다. 원내대표와 원내 수석 부대표가 참석하는 회동을 한다고 하는데 김소희 의원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입장인데 어떤 이 국민의힘은 입장인가요? 그러니까 민주당 측이 이제 법사위에서 여기 특위를 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법사위 아시잖아요. 법사위 이미 대장동 변호사 출신들도 위원으로 돼 있고 지금 국민의힘 간사도 인정하지 않고 계시는 위원장님 계시잖아요.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이걸 논의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니까 이거를 위한 별도 특위를 따로 만들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 거고요. 대장동 항소가 왜 포기되는지 외압 여부라든지 보고 라인이라든지 추징 보전 문제 이런 것도 다 따지려면 법사위 차원에서 하는 특위로는 좀 한계가 있다. 우리는 별도 특위를 만들어서 하자. 그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네, 국민의힘은 특별위원회를 주장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국회 법사위에서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정 의원 어떻습니까? 이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요. 이게 성사될 가능성은 몇 % 정도나 될까요? 일단 저희 당 입장에서는 합의를 통해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지금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는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어요. 지금 보니까 이제 범위와 관련된 것들은 거의 된 것 같아요. 다 하자 그냥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조작 수사, 기소, 집단항명 그리고 수사, 항소, 포기, 외압 등 포함해서 다 하면 된다는 것이고 다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당은 지금 상임위인 법사위에서 하자는 거고 특위를 만들자고 주장하는 것인데 특위를 만들면 이제 여야 의원이 동수로 하자라는 거거든요. 근데 야당이 국민의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모든 하면은 사실 의석수에 비례해서 해왔던 그런 것들이 관례인 경우도 많이 있었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전에 이제 그간에 특위를 만들어서 했던 사례들을 보면 그 의원을 어떻게 선임할 것인지 하고 또 계획서 채택 등 하는데 그 절차를 하는 데만 해도 그 쟁점이 희석되고 시간이 되게 끌어지고 이런 단점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법사위에서 하면은 지금 주장하는 것이 추미애 위원장 때문에 못하겠다는 주장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만 빼고 나면 그 사람이 아니라 그냥 제도나 그 신속성이나 이런 것 측으로 봤으면 현재 법사위가 가장 신속하게 가장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상임위는 분명한 사실이죠. 그래서 관련된 기록이나 증인들 바로 불러서 그냥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국조를 하자는 가장 큰 이유는 진상규명하자는 거잖아요. 예. 진상규명에 방점을 두고 법사위에 있는 야당 의원들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주장하시는 것들 거기서 의혹을 밝히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원의 서로의 관점 차이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비공개로 좀 만나서 얘기도 하고 계시고 내일 또 만나신다고 하니까 접점을 잘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각각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김현정 의원께 짧게 먼저 여쭤보면 그러면은 국민의힘에서 특별위를 요구하고 특별위원회에서 따로 별도위원회에서 하자. 민주당은 법사위인데 민주당이 좀 더 이 특별위원회 국민의힘의 의견을 반영할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겁니까? 절충이 불가능한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야 합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그거로 대답이 가능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꼭 뭐 법사위에서 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듭니까? 일각에서는 빨리 그래도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받아라. 받아서 진행시켜라 이런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기는 합니다만 빨리 하는 것보다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법사위에서 하는 게 투명하다고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이번 국감이 엉망진창이 됐어요. 결국 법사위랑 과방위 몇 분들 때문에 정책 국감을 하나도 하지 못했거든요. 법사위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그런데다가 다시 이렇게 또 말도 안 되는 이런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특위를 한다? 그거는 국민들이 용납을 못 하시죠. 그래서 저희는 민주당 측에서 이 민주당 측이 정말 특위를 받고 싶으면 야당의 의견을 조금이라도 수렴해서 제대로 된 특위를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국민들은 법사위와 가방위의 국감 때 그 파행들이 민주당 책임이라고 민주당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니 그거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지죠. 그렇게 일방적인 주장인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의견들이 다 있는 거잖아요. 잠깐만요. 기회를 드릴 테니까 김현정 의원 말씀하시고 김서희 의원으로 가겠습니다. 아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야 간의 관점 차이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대화를 통해서 합의를 하는 노력들이 더 필요하다는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런 관점을 지금 우리 당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정조사가 원래는 뭐 우리가 안 되면은 지난주에 국정조사 요구서 내겠다라고까지 했다가도 또 국민의힘에서 월요일에 오늘 또 다시 대화를 해보자 해서 오늘까지 넘겼고 또 내일 또 하자 해서 또 하고 있는 거라서 하여튼 최대한 합의를 통한 국정조사를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네, 단독 요구서를 제출 안 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김현정 의원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시면 뭐 별도 특위를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고려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번에 국감 끝나고 나서 모든 지면에 나왔던 내용들이 법사위랑 과방위였어요. 결국 국정감사가 정책 국감이 못 됐다라고 했던 가장 이유가 어쨌든 여야 의원들이 그런 상황들을 만든 거고요. 그 안에서 법사위원장님은 굉장히 편파적으로 발언 기회도 안 주시고 막 그러셨잖아요. 그거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쪽의 입장이라고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다른 생각을 전합니다. 제가 상임위원장한테 그냥 막 무대포로 막 달려들고 막 하는 모습들도 다 봤어요. 국민들이. 과방위 같은 경우는 제가 한마디만 좀 10초만 말씀드릴게요.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 과방위가 정책국가 안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국정감사 기간에 자녀 결혼식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련 유관 기업으로부터 100만 원씩 축의금 받은 게 캡처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핸드폰 캡처에. 그때 논란이 아주 컸었고 또 하나 그 시민단체에서 발언 횟수를 정리해봤더니 최민희 의원이 다른 위원들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회의를 운영해야 될 사람이 위원들처럼 발언을 하니까 회의가 제대로 운영될 리가 있습니까?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잠깐만요. 이렇게 우리가 논의를 넓혀가지는 않은 생각인데 그래도 이상훈 전 부위원장까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찬밥도 온밥 너무 많이 가려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그리고 자꾸 기울어진 운동장 하는데 인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국민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준 거잖아요. 국민이. 본인이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국회의원 만들었으면 기울어진 올라가는 운동장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문제된 그러니까 국정조사 할 때 이번에 한번 할 때 다 털자. 털면 수사 과정에 있어서 잘못한 부분, 기소 과정에 있어서 잘못한 부분, 그리고 또 항소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다 한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밥상 완벽하게 차려만 하겠다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그런 거 좀 기다릴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기울이지 말라고 헌법에 있고 상권 분립이 돼 있습니다. 아니 여야가 숫자가 분명히 저희가 다수당이고 저기 여야의 숫자가 있는데 비례하는 건데 그걸 동수로 다른 야당 다 무시하고 하자는 주장이 합리적입니까? 그거는 그 협의해서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야 그 숫자가 다르니까. 근데 이제 특위만 별도로 좀 구성해 보자. 하자라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자꾸 아니라고 하시니까. 자, 잠시 참여 안내 로고 듣고 KBS 열린 토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여의도 내변인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이성훈 전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한동훈 전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방송 활동도 아주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먼저 이성훈 전 부위원장께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민주당 박범계 의원 두 사람 모두 전직 법무부 장관 출신입니다. 박범계 의원에게 한동훈 전 대표가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박 의원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서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얘기는 다 틀렸다. 자, 어떤 내용이 주로 지금 박범계 의원의 발언에서 쟁점이 되는 것이고 이 공개 토론은 진행이 될까요? 일단 뭐 공개 토론은 안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박범계 의원님한테 얘기를 했으면 또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세 번째잖아요. 조국 추미애 전 장관까지 왔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안 할 것 같다 말씀드리고 이제 틀렸다는 말은 뭐 100% 맞는 말은 아니겠습니다만 민사소송으로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보존 처분이 지금 돼 있는 상태에서 법원이 바로 풀어줄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성남시에서 가압류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 금액은 잡을 수 있고 그래서 재판 과정을 통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한동훈 전 장관이 지금 이거 뭐 항소 안 했으니까 다 그냥 대장동 범죄자들에게 수익 다 준 거예요. 이런 논리 자체는 잘못됐다 이렇게 말한 것이고요. 한동훈 전 대표가 자신의 전공 분야다 보니까 민주당에게 좀 불리하다라고 생각하는 주제로 이게 좀 유인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제안하려고 하면 대장동도 하고 내란도 좀 하자라든가 이렇게 좀 주제를 두 가지를 줬다라고 한다면 또 혹시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한동훈 전 대표가 요즘에 국민의힘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데 혼자 제 목소리를 내면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기는 같습니다. 네, 지금 이성훈 전 부위원장은 한동훈 전 대표의 이 전공 과목이 등장했다. 그래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사위원장,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그리고 이어서 박범계 의원에까지 이어서 공개 토론을 제안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한동훈 전 대표의 의중이 뭐라고 봐야 될까요? 글쎄 본인이 지금 현재 어쨌든 이제 무대에서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때 작년에 탄핵에 찬성하고 나서 당에서 사실상 배척되면서 이제 내려왔고 시간이 이제 1년 가까이 흘렀는데 지금 내년 지방선거 있지 않습니까? 지방선거를 앞두면서 이제 언론에 좀 이름이 나와요. 한동훈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네. 지방선거에 나갈 건지 아니면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보궐에 나갈 건지 이제 그런 이제 이름이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도 지금쯤 언론에 좀 등장해서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자기 존재감을 좀 유지할 수 있고 이 상태로 가면은 내년 상반기에 본인에게 기회가 오지 않을까. 특히 이제 이재명 정권과 적극적으로 싸우는 모습. 왜냐하면 지난번에는 우리 집권 여당의 대표지만 윤석열 정부와 좀 갈등 있는 모습 많이 보여왔거든요. 근데 그걸 좀 희석시키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만든 정권과 싸우는 모습을 좀 보여줌으로 인해 가지고 좀 선명성을 과거의 어떤 자기 행보를 좀 세탁을 하고 선명성을 가져가려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 하나 좀 아쉬운 게 뭐냐면 네. 법무부 장관 했을 때 그때 제대로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제 지휘권을 발동해 가지고 재판의 속도를 제대로 냈었더라면 이런 엄청난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너무 큰 아쉬움이 있다라는 말씀 개인적으로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께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봅니다. 장동혁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방선거든 국회의원 보궐선거든 네. 한동훈 전 대표에게 공천을 줄까요?
와, 그거는 제가 알면은 줄 것 같습니까? 안 줄 것 같습니까? 아니 그거는 이제 정치 지형이 어떻게 변화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고요. 근데 저희 이제 그 상임 고문들 만나는 자리에서 한동훈, 이준석과 다 같이 연대해야지 우리가 지방선거에서 이긴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나? 아무튼 뭐 검토하겠다. 뭐 알겠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좀 네. 지켜봐야죠. 네. 이 경우에도 신중하게는 표현이 나왔네요. 네. 안 하겠다 말 아닙니까 이거는? 그래서 제가 취소했습니다 바로. 한미 이 관세 협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조인트 팩트 시트에 대해서 최종적인 이제 타결 내용 합의문 결과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여야 평가는 엇갈리고 있는데 김현정 의원님부터 먼저 대통령의 한미 관세 협상 타결 내용에 대한 설명 어떤 부분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까요? 근데 일단 뭐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만 빼고는 다 극찬하고 있죠. 일부 의원들이 누구실까요? 아니 전부 다 아닙니까? 외신 자, 먼저 전부 다 말씀하시고 전부 다 네. 다른 자, 순서대로 말씀해 주시죠. 주시고 평가하는 거라서 일단은 이 팩트 시트와 MOU 체결로 인해서 경제적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잘한 것이라고 보고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상호관세 15%라는 큰 틀은 좀 문서로 분명히 좀 했고요. 그리고 반도체 분야에서도 불리하지 않게 대우한다는 원칙도 확인했고 또 민감한 농산물에 대한 추가 개방은 제외시켰고요. 또 이제 안보 측면에서 정말 수십 년간의 수건이었던 핵 추진 잠수함 건조 논의까지 문서에 반영시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덧붙여서 이런 이제 미국에 대한 투자 때문에 3,500억 불에 대한 투자 때문에 국내 투자가 이식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잖아요. 그와 관련해서는 또 어제 7대 기업 대표들하고 모인 자리에서 향후 5년 내 국내에 1,000조 정도의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런 약속까지 이제 받아낸 거로 해서 그런 것 내부 내수 이축과 관련된 그런 불안감 그런 것도 해소시키는 측면에서 보면 대단히 잘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는 뭐 비판은 야당에서 비판을 할 수 있죠. 그리고 견제하는 것도 야당의 역할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또 일정한 성과들이 나온 거에 대해서는 인정할 것도 인정했으면 좋겠다. 지금 보수 언론에서도 인정할 것 좀 인정하라고 하잖아요. 인정하고 이제 또 대미투자특별법의 제정 등을 통해서 후속 조치들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위해서는 좀 여야가 힘을 좀 모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김현정 의원께서는 제발 인정할 건 좀 인정하라라는 말씀이신데 국민의힘에서는 또 팩트 시트인데 이걸 가지고서 또 백지 시트다 이렇게 또 비판을 하면 나오고 있습니다. 당 차원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근데 만약에 입장을 바꿔놨으면 민주당은 더한 평가를 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어쨌든 지금 김현정 의원께서 말씀 주셨던 그런 사항들이 담긴 팩트 시트가 나왔다는 거에 자체에 저는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정말 집요하게 노력한 지점 트럼프 대통령까지 인정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노력을 많이 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익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런데 이 팩트시트까지 나오는 과정들이 굉장히 어려웠고 이거를 국민들이 다 같이 바랬고 그나마 그래서 이제 숫자가 박힌 뭔가가 나왔는데 근데 이제 뭐 미국 문건에 보면은 이 관세를 어떻게 적용하고 뭐 관세 적용하는 방식 그리고 TF는 어떻게 설치하는지 약간 구체적인 조항들이 좀 있어요. 근데 저희는 그냥 원하던 내용들이 문서에 박힌 그 정도 수준. 그래서 앞으로의 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겠구나라는 그런 걱정은 한편으로 좀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저희가 외환 투자 달러 현금으로 주는 부분 이거를 이제 저희 외환고 생각해가지고 연간 10년 동안 200억 달러씩 이렇게 주는 부분은 그렇게 어쨌든 간신히 합의를 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려가 됐는지 뭐 경제적인 불확실성은 해소했다라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오늘 $1 환율이 1,470원 찍었어요. 그거는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경제 체력이 지금 아직도 불안하다라는 걸 인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다음 단계가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나와야 되는 부분이고 그걸 하기 위해서 진짜 여야가 국익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협의를 해야죠. 이제는 여야가 국익을 생각하면서 협의를 해야 된다. 이성원 전 부위원장은 대통령의 발표 내용 중에서
한미 이제 합의문 시트입니다. 주로 어떤 내용이 주목하시는지요? 일단은 잘 됐다. 그리고 실은 저 환율 얘기하시는데 1,470원 같다고 했는데 아니 연 200억 달러만 줘도 엄청난 환율 변화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2천억을 한꺼번에 주라고 했던 거잖아요. 200억을 상한선으로 했고 환율이 위험한 상태가 있을 때 이걸 지연시킬 수도 있는 조항이 들어갔다는 것은 정말 잘 됐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율이 계속 오르는 건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서학개미들이 미국이 주식을 너무 많이 사고요.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 자기 나라에 투자하라고 해서 달러를 다 빨아들이니까 달러가 강세일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강달러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저는 지금 잘한 건 잘했다라고 좀 해주고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버티는 게 최선의 방법이었다라고 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빨리 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빨리 했으면 일본 꼴 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정말 방금 말씀하셨듯이 국익을 위해서는 서로 협의하고 논의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준우 대변인.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우리는 주는 것은 명확하게 팩트시트에 이제 정리가 되어 있지만 우리가 받을 것은 모호하게 정리가 된 그런 팩트시트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3,500 준다는 거, 그다음에 기술 이전한다는 거, 이거 명확하게 우리가 주겠다고 이제 팩트시트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을 거, 예를 들면 이제 핵 추진 잠수함, 이거는 지지한다 해가지고 모호하게 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도 아까 방금 말씀하셨지만 반도체가 원래 대만에 준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대만이 빠졌어요. 그냥 다른 나라에 준해서 합니다. 그 다른 나라가 어떤 나라였죠? 어떻게 합니까? 반도체 가격 관세를 많이 물린 나라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또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모호하죠. 농수산물에 대해서도 이것도 선언적으로만 팩트시트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줄 것은 명확하고 받을 것은 모호한 이런 이제 관세 협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국회의 비준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거를 특별법식으로 해가지고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하기는 국민들에게 미치는 이제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크고 정부 재정에도 부담이 크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을 거쳐서 확실하게 따질 건 따져서 처리해야 된다. 우리는 그런 입장입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도 정말 국익을 위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비준을 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그래서 수출 기업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특별법 제정이 먼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국민의힘은 아니다. 제대로 내용을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으로 국회에 비준을 해서 제대로 검토해야 되는 것이다. 맞서고 있거든요. 절충될 부분이 없는 겁니까? 근데 저는 이거는 좀 국익을 위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국회에서 여기 그 조약에 준해서 비준하는 것은 우리 국익을 위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서는 조약으로 비준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트럼프가 행정명령으로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서 연방 대법원에서 지금 소송 중이잖아요. 그 1심, 2심에서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전 세계에 부과한 그 관세가 부당하다라고 지금 트럼프가 졌어요. 그 마지막 최종심에서 만약에 트럼프가 진다라고 하면 우리 이렇게 합의했던 내용들이 취소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거든요. 거긴데 그런데다가 조약에 준해서 비준을 해버리면 그 국내법적인 효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우리나라는 구속이 된단 말입니다. 그 전에 했던 것들이. 그럼 저쪽은 행정명령으로 해서 구속이 전혀 없는데 외교적 유연성을 가지고 가는 게 현재로서는 국익을 해서 좋은 것이지.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특별법으로 하는 것이 훨씬 국익을 해서 그 국익 차원에서도 보면 그게 좀 좋은 겁니다. 네, 유연할 수 있고 또 속도도 낼 수 있기 때문에 투자 특별법으로 하는 것이 낫다. 국민의힘 판단은 어떤지요? 일단 이제 헌법에서 국가나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은 국회 비준을 받도록 돼 있다라는 그 지점이 있어서 저희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국회 예산 전체처도 헌법 60조 1항에 따라서 국회 동의 등의 절차 필요성에 따라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절차상으로 이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거고요. 한 개씩 따지다 보면은 속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나눠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원자력 관련된 부분은 비준을 아마 받아야 될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중요하게 빨리 추진해야 될 부분들은 비준을 받고 뭐 전체를 다 같이 MOU 전체를 다 같이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논의 가능성이 좀 있죠. 그런 건 언제든지 열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저희가 국익을 생각하면서 계속 발목을 잡으면 어쨌든 저희 당 입장에서는 그게 안 좋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방금 전에 잠깐 말씀을 하시긴 했습니다만 제대로 검토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맞아요. 기업들을 위해서도 속도를 내야 된다. 이 국민의힘에서 생각하는 속도를 내는 방안, 보관, 방법 뭐가 있을까요?
아니,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오픈을 해놓고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뭐 비준을 받아야 된다라고 발목을 잡는 것처럼 저희가 그렇게 부담을 지울 생각은 전혀 없다는 예.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건 이미 헌법이 정해 있으니까 이 절차를 한번 지켜보자라는 제안을 드린 거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검토를 하다 보면 민주당이 얘기하는 특별법 관련된 부분으로 일부 할 수 있는 거고 그게 기업의 뭐 발목을 잡는 거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픈해서 얘기할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울시로 가봅니다. 자, 이 질문 드리기 전에 먼저 김민정 의원께 여쭤보고 이성훈 전 부위원장으로 가겠습니다. 김민정 의원께요. 지금 서울시 관련해서 이제 한강버스 이제 전투가 발발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또 종묘 대첩이 또 일어났었고요. 김민석 국무총리가 내년 지방선거에 서울시장으로 출마할 가능성 이걸 여쭤보는 것 자체가 의문일 수는 있습니다만 서울시장 후보로 나갈 가능성이 1%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인은 지금 아니라고 하고 있죠. 근데 전 개인적으로는 그 가능성이 좀 열려 있다고 봅니다. 정치라는 게 뭐 생물 아닙니까? 뭐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뭐 가능성들은 다 열려 있다고 보여지고 또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내년에 지방선거는 뭐 여야 동의 다 대단히 중요한 선거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정말 그 내란 안전이 그 종식하는 그런 그 기회가 될 수 있고 또 그걸 기조로 해서 민생 회복하는 그런 기조를 삼아야 되는 그런 그 중요한 선거이기도 하고 또 야당에서는 다시 또 이제 그 세를 갖다도 확장시키는 뭐 그런 기회가 됐기 때문에 되게 치열한 선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뭐 우리 당의 주요한 자산인 분이 그냥 여기서 딱 나는 안 나가 이렇게 딱 해버리고 닫는 것보다는 가능성이 열어두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인정 의원이 보시기에는 출마 가능성도 열려 있다. 자, 이성훈 전 부위원장께요. 15일 저녁에 서울 한강버스가 잠실 선착장 인근에 강바닥에 걸려서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민주당은 서울시의 보여주기 행정이 위험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직격했습니다. 김민석 총리도 오늘 본인의 페이스북에는 종묘 한강버스 김민석 국무총리는요. 종묘 한강버스 강화문 이슈를 제기한 것에 대해 정치적 해석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안전점검을 특별 지시하면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자, 일단 여당의 오세훈 시장의 공세, 이 지적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지방선거 쪽에 더 무게가 실려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안전에 대해서 이야기할 뿐인 것입니까? 저는 김민석 지금 국무총리께서 일단은 안전 문제가 첫 번째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오세훈 시장이 상당히 중량감이 있는데 지금 실수를 연발하고 있어요. 우리 버스가 이렇게 자주 고장이 나서 멈추면요. 난리가 납니다. 이거 국민들이 담당자 사표 쓰라고 해요. 근데 버스가 지금 한강 바닥에 모래 때문에 멈췄다는 거잖아요. 이거 이미 서울시 내부에서 바닥에 모래가 많아서 멈출 수 있다라고 지적했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해놓고 계속 버스가 쓰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적한 거고요. 또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다른 분들이 지적하면 별로 잘 안 들려요. 그런데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적하니까 중량감 있는 사람이 지적을 하니까 잘 들리잖아요. 네. 그래서 김민석 총리도 또 플러스 알파가 되는 측면이 있어서 안전 문제도 지적하고 자신의 중량감도 키운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잘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준우 대표는 어떻게 보십니까? 불과 얼마 전에는 또 종묘 개발을 두고 또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 허민 국가유산청장, 또 여기 최희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여기에 또 김민석 국무총리까지 나섰습니다. 정말 이 서울의 이 세계 문화유산과 관련된 경관 차원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한강버스까지 묶어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민주당이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두렵긴가 봅니다. 이제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비슷한 수치로도 지금 지지율이 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빨리 흠집내기를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더 지지율을 우리가 깎아내기 힘들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김민석 총리까지 나서가지고 본인이 총대를 매서 내가 오세훈을 공격할 테니 총리 내가 하는데 너네들 뭐해?
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밑에 있는 예하 많은 부대원들이 오세훈 때리기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런 지방선거를 위한 그림으로 김민석 전 총리가 총대를 맨 거고요. 실제로 김민석 총리가 내년 서울시장 출마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먼저 때려가지고 본인에게 반사이익이 온다 그러면 본인이 출마할 수도 있는 거죠. 뭐 당대표로 전당대회 갈 수 있는 거기도 하지만.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그 한강버스에서 얘기를 제가 조금 드리면은 처음에 행정이란 것은 시행착오 다 있을 수 있습니다. 버스도 처음에 시행착오가 없었겠습니까? 우리나라 도로 제대로 안 깔려 있고 버스가 제대로 정비 안 되고 그래가지고 뭐 고장 나기도 하고 시간도 제대로 안 맞추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보내가지고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쾌적한 대중교통 시스템을 갖춘 나라 중 하나 됐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독일이나 이게 프랑스, 영국에 있는 그런 수상버스가 되게 유명하거든요. 처음에도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안정화됐고 그러면서 대중교통이 발로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그리고 관광 명물로도 지금 인정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시성을 얘기하는데요. 네. 정시성은 그 기차나 지하철에 정시성을 두는 거지 무슨 해외 국제선 비행기에 정시성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거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배도 마찬가지다. 그 말씀 드립니다. 네, 이 사안과 관련해서 두 분 국회의원 말씀 1분씩 듣겠습니다. 네. 저희 국회의원께서는 이 상황 서울시와 관련된 오세훈 시장 또 김민석 국무총리 관련된 사안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렇게 국민의힘은 또 적극적으로 이 대첩에 참전하는 모습은 또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석이 되나요? 네. 근데 어쨌든 정치인은 어쨌든 정치인 출신의 총리께서 본인의 이제 정치인들은 본인의 행보로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데 지금 국가적 사안으로 중요한 일이 그렇게 많은데 왜 유독 서울시 것만 이렇게 때리나 싶어서 다들 서울시장 나오시려나 보다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그 국가적 사안으로 중요한 부분이 뭐가 있냐면 이제 이번 정부가 내는 부동산 대책들로 지금 거의 최고 상승률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메시지도 없고 그 이후에 대책도 안 나왔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리는 환율 급등 관련해가지고 그 대책도 없어요. 그런 대책들을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 한강버스 아직 지금 전국에 큰 사고가 많이 난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한강버스를 지적하시고 이 종묘 개발 관련해서는요. 오세훈 시장이 바보가 아니에요. 지금 그 종묘랑 그 주변이랑 다 경관 고려해서 문화유산으로 인정받게 하기 위해서 다 계산해서 한 건데 그 부분을 가서 얘기를 하시니까 그것도 답답한 지점이죠. 알겠습니다. 김현정 의원께서는. 그러니까 안전하고 역산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시행착오 말씀하셨는데 시행착오라고 말하기에는 그동안 16번 고장났거든요. 오늘도 고장났습니다. 오늘도 마곡 선착장에서 출발 예정이던 그 한강버스가 발전기 고장으로 아예 출발도 못했어요. 그랬더니 고장난 선박 옆에 다른 배를 붙여서 또 운행을 강행을 해요.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안전 문제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하면 본인에 대한 정치적 사과나 불편을 들어 죄송하다 그러면서 정치적 공세로는 삼지 말아달라고 본인에 대한 지적을 하면 그 정치적 도구로만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만큼 정치적으로 이거를 좀 이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좀 아쉬운 측면이 있고 위험한 것에서는 안전과 안전에 대해서 조치를 하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역사와 관련해서도 오늘 국가유산청장이 오늘 밝혔는데 지난 15일날 유네스코가 종모학 고층 개발에서 강력 조치를 요구한 공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계 유산 영향 평가를 받을 것을 또 권고도 했고 한 달 안에 회신도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알겠습니다. 국제적인 문제까지 비화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국가유상청에서 서울시랑 문체부랑 국가유상청이 참여하는 조정회의 구성을 제안해서 공론하자고 했으니까 같이 이렇게 논의하고 좀 국민 여론 좀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2개월